요즘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있죠.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죠. 대한민국, 정말로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말고요. 진짜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안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이니까요. 베네수엘라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은 도대체 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딱 지목했을까요?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보기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미국 법무부가 마두로 대통령한테 건 공식적인 혐의들을 한번 보세요. 마약 밀매, 미국으로 코카인 밀수, 불법 무기 거래, 여기에 인권 탄압이랑 부패까지. 와, 혐의만 놓고 보면 정말 심각한 국제 범죄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신정환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장은 이 모든 혐의 뒤에는 결국 석유가 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고요?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그야말로 기름 위에 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그것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법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전문가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한마디로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건 국제법의 가장 기본 원칙인 국가 주권을 그냥 무시하는 행위고요. 유엔 헌장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심지어 국가 원수는 면책 특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미국이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를 체포한 적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노리에가는 군부 실권자였지 공식적인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반면에 마두로는요? 논란은 많지만 어쨌든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법적인 신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베네수엘라 안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모든 미국의 압박과는 별개로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두로 대통령을 그냥 외부 세력한테 당하는 피해자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 안에서도 엄청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마두로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경제 파탄이에요. 정책 실패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요. 둘째, 2024년 대선,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혹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고문이나 정치범 체포 같은 인권을 짓밟는 독재적인 통치 방식 때문이죠. 그 경제 파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60%. 이게 뭐냐면요. 국민의 60%가 당장 먹을 음식을 살 돈이 없는 극빈층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베네수엘라 여론은 마치 깨진 거울처럼 조각조각 나뉘어 있어요. 한쪽에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득을 본 20% 정도의 지지층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나라를 떠난 800만 명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반대 세력이 있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생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두로는 정말 싫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끼어드는 건 더 싫다.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아주 복잡한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과연 한국과 베네수엘라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두 나라의 핵심적인 지표 몇 가지만 떡 비교해봐도 답은 그냥 나옵니다. 자, 정치적 정통성. 베네수엘라는 지금 난리도 아니죠. 반면 한국은 안정적이고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죠. 국민 60%가 굶주리는 나라와 선진국 경제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민주주의 지수요? 베네수엘라는 142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갖다 대도 대한민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말은 그냥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비교라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는 진짜 위험한 신호가 뭔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사실 진짜 위험한 건 한국 경제가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이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국제 질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보여준 이 힘이 곧 정의다 라는 논리가 왜 위험하냐면요. 다른 강대국들한테 아주 나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 미국도 저러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있어? 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들 안마대형이라고 생각하는 아시아나 유럽에서 똑같은 행동을 할 명분을 주게 되는 셈이죠. 이런 나쁜 선례가 하나둘 쌓이다 보면 국제법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고 세상은 훨씬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가장 힘센 나라가 먼저 규칙을 깨버렸을 때 과연 다른 나라들도 그 규칙을 계속 지키려고 할까요? 이건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